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판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곳곳이 싸움판이 되면서 마음은 더 얼어붙는 듯합니다. 저희 뉴스판은 오늘 특검과 청와대, 민주당과 국민의당, 촛불과 태극기, 그리고 야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간에 벌어진 정면 충돌을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단독 보도로는 최순실 씨와 사이가 멀어진 고영태 씨가 최근까지 최 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 준비했습니다. 또 고 씨가 자신의 측근들과 재단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내용도 전합니다. 네, 이 밖에 청와대 주사 선생으로 알려졌던 백 선생이 TV조선 취재진과 만나서 청와대를 간 적이 없다고 털어놓은 육성 인터뷰도 공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첫 소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과 청와대의 대충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특검 사무실에 취재 중인 장민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특검이 사상 초유의 행정소송을 하면서 아주 강공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제3의 기관인 법원이 판단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압수수색 거부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번 소송의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피고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상 그리고 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청와대 경내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 측의 거부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특검은 법원이 소송 도중에 중재나 조정을 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협조 요청에 응할 경우엔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최근 촛불 집회 가처분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도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장민성입니다. 특검이 이처럼 강하게 나왔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경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예전 입장 그대로입니다. 다만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의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여론전으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그 내용을 잘 알아본 뒤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 불허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특검 압수수색 시도에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부한 게 아니고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서 법에 의하면 정부의 업무 보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기 어렵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법원에 공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특검은 이번 소송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한우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특검이 행정법원에 접수한 신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행정법원에 소장 및 신청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 같은 소송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이 국가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원고인 특검도
피고인 청와대 측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검도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국가기관이 운고가 되는 데 대해서는 관련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이를 들고 나온 건 청와대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법원이 특검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고 청와대가 이를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법원이 특검과 청와대 중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번진 탄핵 기각설 탓도 있겠습니다만 이 법리 싸움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붙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헌재 출석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방어권인데 다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탄핵의 부당함을 밝히는 게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혼자 변론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발언이 공개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은 부당하다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시간의 얼매이기보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어제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 반대 광고를 낸 데 대해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 법리 싸움도 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대면 조사 후 여론과 상황 변화를 본 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곳곳이 싸움판. 두 번째 장면은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당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이 국민의당은 출석 체크까지 할 이유가 뭐냐며 민주당에 대해 날을 세웁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이 위험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촛불 집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국민의 승리로 또 기록이 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완수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탄핵 지연술에 대응하겠다는 차원입니다.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더욱 강하고 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리 정치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 압박이고 촉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일정을 줄였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으로 갑니다. 국민의당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만 당 차원 동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 헌재의 조기 탄핵 인용을 위해서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민생을 들겠습니다. 황교안 대행 취지를 고집한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의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선 총리 후 탄핵을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뭘 잘했다고 촛불 집회 출석 체크하나.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 안 된다며 불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대충돌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촛불 대 태극기 집회입니다. 정치권의 촛불 동원령에 탄핵 기각설까지 난무하면서 내일 양측이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주 탄핵 찬성 촛불 집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회는 조금 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행진을 시작해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지금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곳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모여 28일 만료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은 기왕 여기 왔으니까 우리 특검 힘내라고 힘찬 격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후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까지 행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구속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오후 7시쯤 이곳 중앙지법 앞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철야 농성을 벌인 뒤 내일 오전 국회를 지나 본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오후 4시쯤 합류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본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인데 행진 구간은 모두 15.7km입니다. 퇴진행동 측은 18일에 이어 오는 25일엔 올해 첫 민중총궐기를 예정하고 있어 탄핵 찬성 집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총력전 기세입니다. 주최 측은 내일 탄핵 반대 집회 참여 인원이 지난주에 2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3.1절에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전쟁기념관 앞 태극기를 든 천여 명이 내일 12번째 주말 태극기 집회를 앞두고 탄핵 무효를 외칩니다. 내일 열릴 주말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시작해 3시 반부터 숭례문과 중앙일보사를 거쳐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합니다. 주최 측인 탄핵기각 국민운동본부는 내일 집회에 지난주에 2배 가까운 사람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촛불은 꺼지고 있지만 태극기는 이제 불이 붙었다고 봅니다. 촛불은 좀 냄비처럼 이렇게 후룩 타올랐다가 꺼지는데 새누리당 김문수 이인재 의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애국단체 총협의회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또 오는 3월 1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에 대항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3.1절로 행사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탄핵 심판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탄핵 반대 진영도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당이 맞붙었습니다. 먼저 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특검법 개정까지 나설 공세지만 황 대행은 지금은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야당의 사드 배치 관련 공세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현영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일 남았다며 특검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검에서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 오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선 내가 가타부타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대면 조사를 안 하고 처리하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방위 조약이 있고 또 소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행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어렵게 이룬 것이라며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일본에 대해서?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라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황 대행은 개헌에 대해선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마치 대선 후보 황교안 검증 청문회 같았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부터
병역 면제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황대행이 어떻게 피해갔을까요? 황대행과 야당의 기싸움, 오늘의 판포커스입니다. 만나면 인사 대신 하는 질문. 출마 여부는 언제쯤 밝혀주실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수고들 하세요. 첫 순서는 새누리당. 황교안 감싸기에 나섭니다. 야당이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사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당 질문자는 4명뿐. 8명 야당 의원 공세가 거셉니다.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합니다.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출마 안 하시겠다는 다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출마할 생각이 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하십니까? 황대행은 같은 대답뿐입니다.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지금 어려운 국정을 챙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공격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도 하지만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전념하겠습니다.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출마를 안 하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유일호 부총리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직함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상황. 문재인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황대행을 비난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군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는 더욱이 미도하셨고 경제에 대해서도 더욱이 미도하셨습니다. 병역 문제가 재차 거론되자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병역 면제 정권이다.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예. 황대행이 울컥합니다. 제가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아파서 못 갔는데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해운대 LCT 비리 연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총리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제 오늘 이틀간 22명의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이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가 되면서 농림부, 해수부, 금융위, 환경부 등 장관 절반가량이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 네, 최순실 씨 재판정에서는 원수가 된 이모와 조카가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최 씨가 뒤에 앉았는데 최 씨는 재판 내내 장 씨의 뒤통수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모 최순실 씨. 5분 후 검은색 코트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조카 장시호 씨. 오늘 열린 최 씨와 장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두 번째 재판에선 장 씨가 먼저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자 최 씨는 자리가 없어 장 씨의 뒤에 앉았습니다. 최 씨는 평소 즐겨 쓰던 뿔테 안경을 벗고 앉아있던 장 씨의 뒤통수를 재판 내내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최 씨의 눈빛을 의식한 장 씨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검사석만 응시했습니다. 최 씨는 장 씨가 옆에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하자 무슨 말을 하는지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중간에 휴정 시간이 생기자 최 씨가 나갈 때까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법정을 나가기 직전쯤에야 뒤통수를 쳐다봤습니다.
장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 만큼 향후 피고인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피고인 신문을 거부해 재판 선고 때까지 검찰 또는 이모 최 씨로부터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장 씨는 방청석에서 관람하듯 편한 자세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최 씨는 오후 늦게 심장이 뛰어서 약 먹고 10분만 나갔다 오겠다고 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오가는 동안에도 장 씨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는 공익재단 GKL 관계자들이 나와서 윗선에서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를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영재센터 지원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질책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직접 전화해서 더 블루케이와 계약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우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 대표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배경엔 김종 당시 차관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차관이 삼성과 문체부도 후원했으니 GKL도 2억 정도 지원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연간 기부 예산이 3억 원뿐이어서 부담스러웠지만 직속 상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지원 과정에서도 김 전 차관의 독촉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덕주 GKL 이사장은 GKL이 5천만 원만 먼저 보내자 김종 차관이 나머지 돈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는 말을 이 대표에게 들었다며 특정 회사를 정해두고 한 번에 입금하란 요구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W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진술 조서도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안 전 수석의 말이 곧 청와대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며 80억 원 규모 계약이 부담됐지만 청와대 지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차관은 영재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안이었고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최순실 씨는 휴대폰은 물론이고 대여금고, 주식까지 거의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최 씨가 조카 장시호 씨도 모르게 장 씨 이름으로 강남의 한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 씨와 등을 진 고영태 씨가 최근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박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138제곱미터 42평에 매매가는 12억 원 정도입니다. 최순실 씨는 독일 출국 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로 이곳에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구는 물론 손자를 위한 방까지 마련해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계약자 명의는 최 씨가 아닌 조카 장시호 씨였습니다. 장 씨 측은 특검 조사 중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아파트가 장 씨 명의로 계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장 씨의 도장을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차명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독일 귀국 직후 곧바로 구속되면서 정작 이 아파트에선 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최 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씨가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아파트에 들어간 보증금 5천만 원은 내가 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 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 씨가 지인과 나눈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고 씨는 빵 터지면 모두 우리 것이라고 말해 재단 장악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 씨의 녹취록 29개와 녹음 파일 2,000개를 검찰로부터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고영태는 이번 게이트의 정의로운 폭로자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대통령 측 주장대로 기획자인 걸까요? 장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영태 씨가 WK 이사 재직 시절 김수현 고원기획대표와 유상영 WK 부장 등 지인들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 2,000개를 확보했습니다. 녹음의 상당 부분은 고 씨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내용이지만 일부 녹음에선 고 씨 등이 재단을 장악하고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고 씨가 WK 직원 김모 씨에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지라고 말하거나 또 내가 K스포츠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내용으로만 보면 고 씨가 K스포츠 재단 등을 장악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 등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질책을 받는 등 일이 잘 안 풀리자 재단 장악을 시도하는 말을 한 건 맞지만 실행하려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은 2,000개의 녹음 파일을 검찰로부터 받아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자료 전달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제 선글라스에 모자를 쓴 한 중년 여성이 특검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줬다는 의혹을 받은 주사 아줌마 백모 씨였습니다. 백 씨는 오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대질 조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선글라스와 검정색 밍크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이 특검에 등장합니다. 마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연상시킵니다. 백 선생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주사 아줌마입니다. 특검 조사를 받은 백 씨는 TV조선과 통화에서 청와대에 간 적이 없다면서 골치 아프다고 했습니다. 몰라. 안 갔으니까 안 갔다 그러지. 뭐라고 얘기하면 뭐해. 끝나서는 시끄러 고리 앞에 찍혀서 기자들 때문에. 특검은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몰라. 그런 얘기도 할 거 없어. 나 그냥 전화 끊어. 고리 앞에 나 지금 어지러서 어디 갔다가 어지러서 누워서 숨도 못 쉬게. 어제 같이 소환된 최순실 씨와의 대질 조사나 강압적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대질 조사에 내가 뭘 했어야 지겠어. 전화 끊으니 머리 아프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영선 행정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가 발견돼 비선 진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눈이 얻어서 주사 못 놨는데 나이가 74살이야 내가. 박근혜를 할머니 같은 사람은 나 놔주게 하겠어? 백 씨는 지난 2005년 불법 시술로 처벌받았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대권 주자 관련 소식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이 상당히 재미있어질 거라고 하고 일부는 일반 지지율과 민주당 내 경선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이유경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19%로 일주일 새 9%포인트 급등하면서 20%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9%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30%대가 무너진 것과 대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57%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난주보다 7%포인트 하락하고 안희정 지사가 반대로 그만큼 상승하면서 격차를 좁혔습니다. 안 지사가 중도 보수층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지세를 늘려간다는 뜻입니다. 안 지사는 충청권에서 2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50대에선 지지율 1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고른 지지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하는 형국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로 소폭 올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8%,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7%를 기록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오늘 1년입니다. 공단을 다시 여는 게 좋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즉각 재개냐, 조건부 재개냐를 두고는 미묘하게 입장이 갈립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을 하루빨리 재개하자고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성공단 폐쇄가 불법이라며 즉각 재가동을 주장합니다.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한 손학규 의장도 즉각 재개 입장입니다. 국민의당도 즉각 재개가 당론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유엔 제재 때문에 즉각 재가동은 어렵다는 현실을 말합니다. 제재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풀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고 했고 같은 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논란을 계기로 새로운 중도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홍희영입니다. 네, 문 전 대표의 1호 영입 인사가 이 캠프 합류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부인이 법정 구속된 것도 문제였지만 5.18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이 호남 정서를 정면으로 자극한 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문 전 대표의 안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캠프 영입 1호 인사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누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치권을 떠났습니다. 전 전 사령관은 미국 연수과정으로 돌아가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알리겠다며 멀리서나마 문 전 대표의 승리를 기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전 사령관은 앞서 5.18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호남 민심을 정면으로 자극했습니다. 5.18 민주항쟁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을 안보 자문역으로 영입한 문 전 대표의 안보의식과 호남 민심 이반을 우려해 당내에서도 영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 열어놓고 캠프가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누드 패러디까지 다시 끄집어내는 계기도 됐습니다. 대표적 영입 인사인 표창원 의원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둘러싸고 나오는 온갖 구설과 기행으로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는 비판을. 전 전 사령관 부인 신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법정 구속에도 부인을 영입하지 않았다며 버티던 문재인 전 대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전인범 장군 하차는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누군가 은밀하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 전 대표 측근이 성급하게 영입을 서두르다 보니 이 다 알려진 사실조차 제대로 검증을 못했습니다. 전 전 사령관 영입부터 다시 미국행까지 김보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문 대표님께서 빨갱이가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안보관을 공격받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회심의 영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입 바로 며칠 뒤 전 전 사령관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 구속됩니다.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유죄 판결 받으면 사퇴하실 거예요? 여기에 전 전 사령관 승진 축하연회, 부인의 학교 직원 동원 사실까지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부인을 영입하지 않았다고 버티던 문재인 전 대표도 본인 연루 의혹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잘 모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고 재판 일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문 전 대표 주변 비선들만 은밀히 영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견된 인사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문 전 대표의 영입 1호였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내 정치에서 고배를 마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래도 국제적으로는 인기가 여전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에서 교수직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일지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말고도 반 전 총장을 원하는 곳이 해외에는 더 있다고 합니다. 불출마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딸을 만나러 어젯밤 케냐로 출국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좀 양친형으로 갈려져 있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출마 번복 가능성은 닫았습니다. 몇몇 국제기구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른 방면에서 좀 국가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택과 차량, 연구실을 지원하는 특임 교수직을 제안받고 수락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지난해 말부터 제안을 받았다며 불출마 선언 이후 하버드 대학 측에서 다시 제안에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 전 총장이 처음부터 퇴로를 마련해놨다며 의지 박약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반사모 등 반 전 총장 지지단체는 오는 19일 반 전 총장 서울 사당동 자택 앞에서 불출마 번복 촉구 집회를 계획 중입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8일과 9일 나경원,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외곽 지원 인사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대선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난기류에 휩싸입니다. 표창원 의원과 전인범 전 사령관 등 영입 인사마다 논란을 일으키고 송영길 선대 본부장까지 공약에 제동을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토론 좀 하자고 화살을 날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맞짱 뜨면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이네요. 기자들은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며 사과하라 압박합니다. 문 전 대표가 주춤하는 사이 안희정 지사가 바짝 치고 올라와 선두를 위협합니다. 문 전 대표는 대세론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정치 속보기. 오늘은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나온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이 겹치는데 이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약간 문 전 대표 캠프에서도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대세론이 뭐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결국 문 전 대표 본인, 그 다음에 캠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4가지 악재가 겹쳤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나하나 보면 이 토론 기피 논란, 그 다음에 인재 영입 실패, 그리고 캠프 내부의 엇박자, 그리고 언론 대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한 2, 3일 사이에 다 겹쳐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본다면 이 크게 보면 이 토론할 자신이 없는 거냐, 왜 검증 피하느냐, 언론 질문도 왜 안 받느냐, 이런 것들 얘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대세론 후보의 오만함 이런 걸로 비치거든요. 옛날에 뭐 이회창 후보가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보다 보니까 이 후보 개인의 자질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캠프 내부에서도 선대 본부장을 데리고 왔으면 선대 본부장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좀 봐줘야 되는데 바로 아니다라고 눌러버리니까 이게 내부에서 아 역시나 이것도 패권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나 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 스스로 대세론에 흠집을 가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조금 놀랄 게 오늘 여론조사 수치 아닙니까? 수치가 그렇습니다. 증명해 주는 게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니까 그것도 좀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안 지사의 상승률이 지금 한 달 만에 한 15%가량이 올랐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원인을 본다면 크게 보면 한 2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 전 대표는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지지율이, 그러니까 문 전 대표를 지지했던 호남, 그다음에 전통적 야권 지지층이 일부 이동했다. 거기에다가 이 중도 보수층의 상당수가 안 지사한테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이러다가 혹시나 지지율 격차를 확 좁혀서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20%는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역전을 하기에는 아직도 한계는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역전을 시키려면 문 전 대표
표를 뺏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표는 굉장히 강고합니다. 그걸 뺏어오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아니면 보수층에서 확 땡겨 와야 되는데 이 보수층에 또 황교안 지금 대행이 워낙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다 뺏어오긴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엔 남아있는 중도층을 계속 흡입하는 건데 그걸로 역전을 시키기에는 약간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 호남 여론조사를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호남에서는 보면은 여전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이 앞서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거의 3배 가까운 그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죠. 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거의 불패 수준이다. 그러니까 조직도 의원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뒤집으려면 역시나 이 당내 경선이 아니라 당 밖에 보수층, 중도층을 대거 끌어들여서 거기 참여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그 대세로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 도발 준비를 마치기 전에 미리 북한의 군사시설을 타격한다. 바로 예방적 선제 타격론입니다. 그동안 종종 거론은 됐습니다만 이럴 경우 우리 쪽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이 우려돼서 우리 내부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힘에 의한 해결을 실제로 추진할 것 같은 조짐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I would get China to make that guy disappear in one form or another very quickly. 김정은을 미치광이라 규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대북 선제 타격을 거론했습니다. Defense is not enough. If we're not also able to kill the archers, we will never be able to catch enough arrows. 북한이 도발 준비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핵과 미사일 시설을 미리 없애자는 예방적 선제 타격론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차원에서 선제 타격의 언급을 좀 자제했다면 트럼프 신행정부는 보다 강력한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하지만 태영호 전 북한 주영 공사는 김정은이 선제 타격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치고 여기 한국에 지금 2만 5천 명의 군인과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한국에서 빼지 않고 그들을 순간에 불독 안에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선제 타격에 수표하겠습니까?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선 벌써부터 전쟁 우려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제 타격을 놓고 반전론과 대북 압박론으로 갈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면 어떤 첨단 전략 무기들을 투입할까요? 스텔스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이 타격의 최선봉에 설 것은 확실합니다. 이 밖에도 항공모함, 핵 잠수함, 그리고 이지스함 등도 총동원할 텐데 북한 핵시설이 흩어져 있고 이동식 발사대가 많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거란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영영 기자입니다. 하늘 위의 유령으로 불리는 B-2 폭격기가 F-22 랩터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합니다. 두 항공기는 미국의 핵심 스텔스 전력입니다. 1994년 영변 핵위기 당시 선제 타격을 위해 스텔스 전력을 먼저 투입할 것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FA-18까지 가세해 스마트 폭탄 제이담과 벙커버스터, 정밀 공대지 미사일을 쏟아붓습니다. 죽음의 백제로 불리는 B-1B 랜서는 사거리 1000km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해상에서는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합니다. 우리 군도 사거리 500km인 타우러스와 북한 주석궁 창문도 맞출 수 있는 현무3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표적은 영변과 동창리 등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입니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폭격할 표적을 700곳 넘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과 100기가 넘는 이동식 발사대는 사전 위치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등으로 반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 스노와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인근으로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아쿠아일로인 구제역 소식입니다. 충북 보은 한우 농가에서 4번째로 구제역이 확진됐습니다. 구제역 발생 닷새 만에 살처분한 소가 10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백신 관리부터 접종까지 모두 농민들 몫이라 시름이 깊어갑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의 한 농장. 한우 282마리를 모두 살처분합니다. 전도수 살처분하는 걸로 결정은 났어요. 좀 걸릴 것 같아요. 날도 춥고 시작들은 이렇게 됐고 해가지고. 구제역 발생 닷새 만에 살처분한 소는 충북 보은 600마리에 전북 정읍과 경기 연천을 포함하면 1100마리가 넘었습니다. 연천 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90%를 넘었지만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백신이지만 접종 자체도 골칫거리입니다. 실제로 농장에서 구제역 백신 주사를 소에게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사 바늘을 꼽으니 거칠게 뒷발질을 하고 덩치가 큰 소를 한쪽에 모으는 것도 힘겹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둘. 주사약이 셀 수도 있고 속아서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것 좀 힘들죠 이게. 백신을 보관하는 기준과 접종 방법도 복잡하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면 좀 공평이 나오고 지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어디 병기가 보다 낼 거면 병기 무언가 뭐 반반하든가 한번 갈 수가 되고 그런 아저씨 병 달려지.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중년 신사 차림으로 소매치기를 벌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 블랙박스에 범행 장면도 찍혔겠다. 쉽게 잡을 듯 했는데 바로 가발 때문에 수사에 혼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렌치코트에 고급 시계를 찬 중년 남성.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합니다. 45살 여성 김모 씨의 가방 안에는 아버지 암 수술비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동일 범죄 전과자를 찾았지만 범인과 비슷한 외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잡기 위해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잠복 근무까지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난항을 겪던 수사는 다른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발견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범인과 비슷한 외모에 모자를 쓴 남성이 버스에 탔는데 뒷머리가 없는 점이 수상했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가발을 벗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과 15범으로 대머리인 57살 박모 씨는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가발을 쓰고 소매치기를 하다 5개월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호남과 제주엔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추위에 눈이 얼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폭설과 강풍에 바닷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연신 헛돕니다. 미끄러진다. 조심조심. 밤사이 내린 눈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꼭 그랬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 엄청 겁니다. 광주의 시내버스 13개 노선은 정상 운행을 못했습니다.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외차를 하는 거죠. 가면 사고가 나니까. 전북 부안 15cm, 정읍 9.5cm, 전남 장성과 목포 8cm, 광주 5cm가 쌓였습니다. 폭설의 한파가 겹치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전국에서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8시 19분쯤 제주 오라동에서 32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낮 12시쯤에는 광주 어등산 터널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8편이 결항됐고 85편이 지연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오전 비행기라 결항될까봐 공항에 일찍 왔어요. 제주와 서해안 일대 62개 항로 100여 척의 여객선도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에 최고 10cm 더 내리고 한파는 내일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더하기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보 도와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조윤선 전 장관 본인도 네. 김앤장 출신 변호사인데요. 이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앤장 소속인 남편 박성엽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캠퍼스 커플로 결혼해서 김앤장에서 함께 변호사 생활을 했던 사이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청문회에서 카톡으로 답변을 코치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딱 한 달 전이죠. 네. 국회 청문회장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카톡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이제 카톡 내용을 보시면요. 해당 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사정 당국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해야 할 듯. 이런 구체적인 실시간 자문이 나왔는데요. 조 전 장관이 그대로 답변을 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때 얘기대로라면 지금 사정 당국인 특검에 조 전 장관이 소상히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자, 조윤선 전 장관부터 최대 로펌의 변호사 출신이라 스스로도 방어를 하려면 변호를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남의 사건하고 본인 사건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일까요? 아마 변호인단도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지금 남편을 포함한 4명의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서 총 9명의 변호인이 본격적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능한 업계 최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모습이네요. 예. 누구 보고 유능한 업계 최고라고 한 건가요? 대상은 전직 미래재단 이사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 조희숙 전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인데요. 손혜원 의원이 이분을 지난달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종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손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이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래재단 비리를 파헤쳤던 인물입니다. 아니 근데 손혜원 의원이 왜 그런 채용을 한 거죠? 한마디로 네. 최고 전문가이자 적임자라서 간곡하게 여러 달 설득을 해서 모셔왔다고 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손 의원이 소개한 조희숙 보좌관 이력엔 KBS 작가, 전주 한옥마을 기획자, 공예문화진흥원 전시기획 등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감에서 몇몇 의혹도 나온 인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 새마을운동 ODA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전경련 쪽에서 이 얘기를 해서 이사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고 해도 사실 야당을 포함을 해서 이 재단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단의 이사를 자기 보좌관으로 채용을 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손 의원은 아마 조희숙 씨 같은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감장에선 유능한 분이라고 칭찬했을 정도인데요. 그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숙 씨나 사실은 업계 최고들입니다. 너무나도 이사를 원고들이 들어갔다가 유능하신 분들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총력 공세하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재단 출신 인사를 채용했다. 당과 좀 따로 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논란은 피할 수 없겠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 쫓겨났다. 이부진 사장의 지금 전 남편, 지금 이무재 사장의 전무의 모습인데 어디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네, 삼성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제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길의 한 말인데요. 20년 동안 몸담아온 삼성그룹에서 최근 사실상 퇴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지로 회사를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무재 씨는 원래 삼성전기 상임 고문직을 맡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비상근 자문역이 됐습니다. 사실상 퇴사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또 재산 분할 소송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심인데 이게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인지가 최고 관심인데요. 지금 이무재 씨는 이부진 사장이 전 재산이 이제 2조 5천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
그 절반인 1조 2천억 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희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증여를 받은 이른바 특유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세기의 소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겨울에도 꽃은 핍니다. 덕유산 중봉 능선은 눈꽃 터널, 설화천국입니다. 바람에 날린 눈이 나뭇가지에 붙어서 온통 하얀 꽃으로 피었습니다. 맑고 추운 겨울밤, 대기 속에 있는 습기가 나무에 서리처럼 달라붙은 건 이 상고대입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주목 고사목에 나무서리가 신령스럽게 서렸습니다. 가지마다 얇고 맑게 붙은 얼음띠가 영롱하게 빛납니다. 얼음꽃, 빙화입니다. 눈꽃이 햇살에 녹다가 몰아치는 찬바람에 얼어붙은 겁니다. 만지면 쨍그랑하고 깨질 것도 같습니다. 겨울꽃은 흑백 수묵합니다. 거기에 발그레한 기운이 피처럼 돌면 비로소 수채화 같은 봄이 올 겁니다. 순천 나간읍성에 600살 된 홍매화가 있었습니다. 음력 서달, 나벌에 핀다 해서 나벌매라고도 했습니다. 이 거목이 30년 전 명을 다하면서 발치에 손자나무를 남겼습니다. 이걸 나간읍성 뒷산 금둔사 주지스님이 가져다 심었습니다. 나벌매의 혈통을 이어받아서인지 남녘 매화 중에서 제일 먼저 핍니다. 금둔산 홍매가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화선지 오려 붙인 듯 하늘하늘한 반투명입니다. 고고하고 향 그윽한 우리 매화입니다. 금둔사 홍매가 지면 이 여수 오동도에 동백이 필 겁니다. 지는 동백 신호탄 삼아 섬진 강변에 줄 폭죽 터지듯 연달아서 이 봄꽃이 터집니다. 광양 백매, 구례 산수유 흐드러지면 이 하동 쌍계리 십리길이 벚꽃에 덮입니다. 순천 서남사 돌담길에 600살 고매가 매향을 틔우면 그 향기 백리를 알아 구례 화엄사 진홍빛 흑매를 깨울 겁니다. 온 나라가 호되게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들 봄이 더디 온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안달하고 재촉하지 않아도 이 봄은 이미 남쪽 땅끝에 상륙했습니다. 유리창 말갛게 닦듯 마음부터 가다듬을 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 싱그러운 봄빛이 세상을 밝히겠죠. 내가 이 빛을 불어 유리창을 닦아낸다. 새 한 마리 날아가며 하늘빛을 닦아낸다. 내일은 목련꽃 찾아와 구름빛도 닦으리. 앵커 칼럼, 봄이 이기는 겨울은 없다였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내일 일본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엽니다. 별장 방문과 골프 회동 등 2박 3일 파격 일정에 아베의 선물 보따리가 과연 트럼프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전용기 계단을 내려옵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첫 정상회담 상대가 된 아베는 고무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同盟関係はさらに強固なものとなっていく、強靭なものとなっていくとのメッセージとなるような首脳会談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양국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에어포스원을 타고 트럼프의 개인 별장으로 이동해 이틀을 함께 지냅니다. 골프 회동 등을 통해 친밀함을 과시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에 대해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현안은 환율과 자동차 무역. You look at what China's doing. You look at what Japan has done over the years. They play the money market, they play the devaluation market, and we sit there like a bunch of dummies.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무역 불공정성을 지적했고 아베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일자리 70만 개, 10년간 4,500억 달러 투자 등 아베가 준비한 선물 보따리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일본 언론에선 왜 다른 나라 정상과 달리 아베가 트럼프와의 유대를 과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아베의 선물 보따리가 트럼프의 욕망을 채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대선이 아마 빨리 치러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상 후보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한 번쯤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도 다양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빅데이터 시간엔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서울대 데이터 저널리즘 랩 장슬기 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줄여서 여심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여심위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앵커께 여쭤볼 텐데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2일까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9월에서 2월이요? 네네. 그러면 한 100개쯤 될까요? 전 더 나왔을 것 같아요. 200개? 네, 사실은 200개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양자구도나 삼자구도로 조사한 것 이외에요. 다자구도 속에서 지지율을 물어보고 있는 조사만 약 256개가 됩니다. 많군요. 네, 하루에 1.7개 꼴인데요.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론조사가 항상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도 없고요. 또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든 어느 정도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함께 보면요, 편향이 상쇄되기 때문에 가장 참값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랩에서는 모든 조사를 한 번에 종합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했을 텐데 이걸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같이 봤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실제 지지율하고 같겠네요. 네. 가장 가까운 값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 11월에도 이 자리에서 미 대선을 앞두고요. 2,000개가 넘는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트럼프와 힐러리의 지지율 차이를 거의 정확하게 그랬죠. 네,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방식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먼저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이 흐름은 그러니까 9월부터 지금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에 따른 지지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 점선은 뭐죠? 네, 이 점선은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 차이가 이제 역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신뢰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 안에 있으면 누가 앞서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보시면요. 지난 9월 이후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쯤이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이제 잡고 있는 그런 가운데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상승세가 완만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 뒤에 오른 뒤 상승세가 완만해졌다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주자들도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보시죠. 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변화가 컸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은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던 11월쯤이죠. 그때 16.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낙폭이 큽니다. 반면 안희정 지사는요, 5% 정도에 쭉 머무르던 지지율이 최근 급격히 올랐습니다. 또 일주일 전부터는 전체 2위로 올라섰는데요. 지난해 평균 지지율이 약 4% 정도인데 지금은 10% 선을 넘어서 그 상승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아까 조사를 보니까 4위가 안철수, 5위가 황교안 대행 뭐 이런 식인데 지금 흐름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저희가 결과가 2월 2일까지의 여론조사를 포함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여론조사를 추가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을 먼저 보시면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9월 이후에 7%에서 9% 사이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반 총장이 귀국하면서 약간 줄어들었고요. 또 그리고 반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서로 약간 일부 겹쳤던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권한대행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황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조사에 포함된 기간이 다른 후보보다 좀 짧습니다. 네, 반 전 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확 올랐다가요. 그 이후에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1%에서 10%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 다른 결과가 조사마다 시기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좀 결론을 내린다면요? 네, 저희 결과로는요. 2월 2일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2월 2일 기준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32.2%, 안희정 지사는 10.6%, 이재명 시장은 9.9%, 안철수 대표는 8.5%, 그리고 황권한대행은 6.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시청자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최근 추세를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으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면서 등짝을 때리시던지 머리를 때리시면서 너는 X가 왜 그렇게 딸리냐 머리가. 폭언, 폭행, 임금 착취. 최악의 취업 시장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몰려가지만 고용주의 갑질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8살 때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김 씨는 화장실 가기도 겁납니다. 너 와봐. 그래서 들어가요. 너네 왜 이렇게 빨간지 없이 화장실 네 멋대로 가. 그럼 말씀드려요. 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어려가지고 이제 거짓말까지 까면서 별짓 다 한다고 하시면서. PC방에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한 이준재 씨는 잠시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2달 만에 잘렸습니다. 5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의자를 거기서 제공 안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한 9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쉴 겸 한 번 딱 앉았어요. 근데 거기서 CCTV로 본 다음에 너 앉아 있지 않았냐고. 11시간 내내 그냥 서 있어라. 네네. 점장은 알바생들이 서서 일하는지 CCTV를 24시간 돌려보고 매일 욕설도 일삼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갈았다고 그것도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린다고. 놈아 이 똑바로 해라 이러고 내가 보고 있다 이러고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냥 욕설을 계속 하세요. 광고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씨는 돈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떼가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널 써주는 게 어디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가 팝스타야? 네가 송혜교야? 김태희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그냥 계약서를 들이밀어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신 그 사람을 못 보고요. 소문이 아주 이상하게 나면 하지만 죽이는 건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모델 일을 주겠다며 저녁 자리에도 끌려다닙니다. 너 일적으로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해서 딱 불러내서 막상 가면은 그냥 식사 자리예요. 정말 식사 자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웃어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업주들은 노동 규정을 잘 모르는 어린 알바생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년 3개월간 일한 김 씨는 200여만 원이 넘는 주휴 수당과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허탈하죠. 못 받은 거. 허탈한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30분이 빠지는 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악덕 기업들 중에서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 14시간 50분 정도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건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이나 또는 그 근로자 권익보호센터 등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고 법적인 지원을 받아요. 갑질 희생자, 알바생, 우리의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앵커 출동입니다.
동북부에 올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맨해튼에선 50대 남성이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숨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선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나는 등 대중교통이 두절되거나 지연됐고 2,7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학교와 주요 관공서는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해변가에 돌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보호부는 남섬 북단 골든베이의 페어 웨스핏에서 둥근머리 돌고래 300여 마리 이상이 모래톱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the third largest mass stranding that we've recorded in our history, and so it's a very large one. Logistically, it's a massive undertaking. 미국 서부에서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가로질러 아찔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은 총을 쏜 뒤 달아난 용의자. 그 뒤를 쫓는 경찰과의 영화 같은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중심을 잃은 차량이 다른 승용차들을 연이어 들이받으며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고 용의자는 결국 투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6시 30분쯤 스노클링을 하다 실종됐던 50대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 김모 씨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지인들과 물놀이를 하다 실종됐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강원도 강릉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서는 테스트 이벤트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빙상의 간판 스타 이상화가 부상을 딛고 주종목인 5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빙상여제 이상화가 2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월드컵 5차 대회를 포기한 이상화는 테스트 이벤트로 펼쳐진 세계선수권 출전을 위해 재활에 매달려왔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두고 열리는 모의고사. 금메달을 놓고 우리나라 이상화와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중국 위징의 3파전이 예상됐습니다. 이상화는 올 시즌 출전한 월드컵 500m 4개 대회에서 은메달 2개로 부진했고 일본의 나오는 4개 월드컵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국의 위징도 금과 은, 동메달을 하나씩 거머쥐며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경기에 나선 나오. 100m를 10초 31로 돌파한 뒤 안정된 자세로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인 37초 13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자는 이상화. 출발 총선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이상화는 100m 구간에서 나우의 0.01초 뒤진 10초 32로 통과했지만 곡선 구간에서 주춤거리면서 37초 49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 부상 탈출과 함께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른 이상화는 다음 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명예 회복에 도전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본 방송은 2016년 11월 21일 뉴스판과 뉴스7을 통해 KT 광고를 촬영한 업체와 모델로 출연한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차은택 씨와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선도 기업으로 안전교육 관련 VR을 꾸준히 제작해온 건실한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본건 KT 광고와 관련해 유미라는 광고 모델로 정당하게 발탁된 것이며 특혜와 전혀 관련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번 주도 늦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한파 속 정월 대보름이 되겠는데요. 곳곳에서 둥근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호남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오겠고 밤에도 날이 흐려서 달을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린 호남 서해안에 최고 8cm의 눈이 오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한파가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 계속되겠고요. 바람이 강한 데다가 날도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쉬운 날씨입니다. 화재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동해안과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9도, 전주 영하 5도, 창원이 영하 4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0도, 전주 2도, 강릉이 4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계속되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하 5, 6도 선의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오늘 뉴스를 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처럼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 합니다. 팩트, 사실이 있어도 상대 측이 주장하면 아니라고 어거지를 쓰고 자기는 사랑이고 남은 불륜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이젠 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운 날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은 보름달 보시면서 한 해 소원 한번 빌어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